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순영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또 이제 새로운 단원 들어갑니다. 벡터입니다. 우선 뭐 사단원의 제목은 벡터의 뜻과 연산이에요. 벡터라고 하는 걸 우리 처음 배우다 보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이과과정 공부하다 보면 이 벡터라고 하는 단어나 또는 실제 벡터를 물리에서 여러분들이 구경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과연 물리 벡터하고 수학에서 사용하는 벡터가 똑같지는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수학에서 벡터라고 하는 것을 어떤 용도로 쓸 것이며 도대체 이게 왜 필요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초등학교 때부터 수학을 쭉 배워오면서 내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배웠던 내용 가지고 3, 4학년 또는 5, 6학년 때 배우는 내용도 다 해결이 가능해요. 그러면 굳이 새로운 걸 배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게 배우는 수학이라고 하는 건 기존에 배웠던 내용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뭔가가 등장했겠죠. 그러니까 이젠 뭔가 또 새로운 약속을 하게 돼 있고 그걸 이용을 해서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는 또 다른 무엇인가를 해결할 겁니다. 자, 근데 벡터라고 하는 건 첫 시간에서 이미 얘기했어요. 실제로 벡터가 필요한 이유, 공간에서 어떤 도형을 식으로 설명하고 싶어. 즉 다시 말하면 공간 도형의 방정식을 하려면, 그런데 우리는 안 배운다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을 안 배우기 때문에 굳이 따지자면 과연 벡터를 뭐로 배울까? 평면 도형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 모든 거 가지고 다 해결이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웠던 거라든가 한 내용 가지고 평면에서 도형을 다룬다 그러면 그걸 식으로 다룰 때는 뭐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벡터는 필요 없었던 거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교육과정 내에서 공간 도형이라고 하는 거, 공간에서의 도형의 방정식을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다 다뤘고요. 그러니까 벡터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 어렵게 느끼는, 아이들이 어렵게 느끼는 공간 도형은 다루지 않아요. 공간 도형의 방정식은 그건 다루지 않고 벡터는 평면 도형까지만 우리가 적용을 시킬 겁니다. 자, 어쨌든 도대체 벡터가 무엇이고 벡터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그 어떤 일이라고 하는 것이 수학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벡터는요, 여러분들 다 읽어봤을 것 같아요. 우리 교재 63쪽부터 시작해서 64쪽까지 보면 뭔가 쭉 주저리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뭐 그 내용보다는 그냥 선생님이 간략하게 설명하는 벡터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 가지고 벡터와 내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것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게 바로 스칼라거든요. 벡터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면 꼭 나오는 게 바로 스칼라예요. 그래서 그냥 선생님 여기는 일단은 벡터와 스칼라라고 표현할게요. 자, 그러면 스칼라는 뭐고 벡터는 뭐냐? 벡터는 스칼라에다가 방향까지를 고려를 시켜요. 그러면 그걸 우리는 벡터라고 부릅니다. 그냥 수학적으로는 그렇게 말해요. 벡터는요, 크기와 방향을 갖는 유향선분이다. 그러니까 유향이라고 하는 건 한자겠죠. 유는 있다란 뜻이고 향은 말 그대로 방향이야. 그러니까 방향이 있는 선분이란 뜻이야. 우리가 이렇게 A, B 이러면 선분이잖아요. 방향 어디예요? 없는 거죠. 그런데 요 놈에다가 방향을 주겠다는 거예요. 어느 방향이다. 즉, 그 방향은 그냥 화살표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 이게 벡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벡터는 유향선분이다. 그러면 이제 유향선분, 방향을 갖는 선분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됐어요. 그럼 도대체 스칼라는 뭐고 방향, 거기다가 방향을 주겠다라고 하는 건 뭐냐? 자,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고 있는 걸 갖고 설명합니다. 그냥 도로라고 생각하고요. 여기가 서울이에요. 자, 이곳이 부산이라고 합시다. 사실 수학에서 방향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게 수직선에서 우선 대표적으로 우리 방향을 알고 있습니다. 수직선에서 이와 같은 수직선이 있을 때 원점이죠. 우리 수직선 이렇게 써놓고요. 방향은 원점을 기준으로 보면 왼쪽 오른쪽 정반대 방향으로 두 개의 방향이 있어요. 오른쪽으로 갈 때 그게 바로 양의 방향입니다. 왼쪽으로 가면 음의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수직선이요, 0 원점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여기를 1이라고 표시하고 여기를 2라고 표시하지만 왼쪽으로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지면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라고 표시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 1, 이거 1, 2는 사실 플러스 1, 플러스 2인 거니까
얘와 얘의 차이가 뭐냐? 원점으로부터 1만큼 떨어지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이놈은 오른쪽으로, 이놈은 왼쪽으로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걸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기호로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즉, 이 방향은 앞으로는 수학에서 보면 그 뭐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으냐면 부호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방향이 또 있습니다. 우리 삼각함수 공부할 때 삼각함수에서 각을 새롭게 정의할 때 어떻게 썼죠? 두 개의 반직선이 겹쳐 있는데 그 중에 한 놈은 고정시켜. 그래서 시초선이라고 부르죠. 자, 또 하나의 반직선은 자유롭게 회전합니다. 그걸 동경이라고 불렀죠. 자, 이제 회전했습니다. 이 시초선 주위를 OP라고 하는 반직선이 자유롭게 회전해요. 그런데 요 놈이 처음에 움직이기를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느냐, 즉 시계 방향으로 움직였느냐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였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저 OP가 나타내는 각을 양의 각, 음의 각이라고 표현했죠. 요걸 양의 방향, 얘를 음의 방향이라고 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삼각함수 공부할 때 일반각의 삼각함수에서는 30도라는 각과 마이너스 30도라는 각이 있을 때 그냥 각의 크기로만 생각을 해봐요. 각의 크기, 즉 각의 크기라고 하는 게 동경과 시초선이 이루고 있는 그 각의 회전한 정도가 각의 크기거든요. 벌어져 있는 정도 똑같은 거잖아요. 그럼 이건 플러스 30도고 얘는 마이너스 30도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플러스 30도는 마이너스 30도보다 더 큰 거야. 비교해요? 안 하잖아요. 일반 각의 삼각함수에서는 각의 크기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방향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OP라고 하는 동경이 어느 쪽으로 회전을 했느냐 이 소리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가서 벡터와 스칼라, 도대체 스칼라는 뭐고 벡터는 뭐냐? 스칼라는요, 크기만 따지는 거예요. 크기. 벡터는 거기에다가 방향을 더해준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크기와 방향까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서울, 부산에서 벡터 스칼라가 뭐냐? 그러면 자, 여러분들 집이 예를 들어 선생님 집이 이제 서울이에요. 여러분들 집 서울이에요. 부산 놀러 갈 건데 기차 안 타고 만약에 자동차로 간다고 합시다. 그냥 이게 뭐 고속도로라고 해도 괜찮고 어쨌든 도로예요. 서울에서 부산으로 갈 때 시속, 즉 1시간에 얼만큼 가는 빠르기로 갈 거냐, 그걸 우리가 시속 몇 킬로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 들어본 말 중에 뭐가 있을 거냐면 속력이라는 말도 들어봤을 거고 속도라는 말도 들어봤을 수 있어요. 자, 속력은 스칼라예요. 빠르기입니다. 속도 그러면 그거는 벡터예요. 빠르기에, 즉 크기에 방향까지를 고려한 겁니다. 자,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시속 100km로 갔습니다. 빠르기만 알려줍니다. 빠르기. 시속 100km의 빠르기로 갔습니다. 돌아올 때 부산에서 서울로 오는데 비가 막 와요. 그럼 비가 오면 조금 속력을 우리가 좀 떨어뜨려야죠. 그래서 시속 80km로 왔다라고 합시다. 서울에서 부산을 갈 때, 부산에서 서울로 올 때 시속 100km, 80km 이렇게 말을 하는 건 속력이에요. 단순하게 빠르기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크기만을 따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속도로 설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향 주자고요. 그런데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와 부산에서 서울 오는 건 방향이 정반대잖아요. 그러면 뭐가 정반대일까? 부호가 정반대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처럼 서울에서 부산 가거나 부산에서 서울 올 때는 한쪽은 양의 방향인 거고 한쪽은 음의 방향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뭐가 양이고 뭐가 음일까? 그건 우리가 정하기 나름이에요. 나는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걸 양이라고 생각했다 라면 벡터처럼 그 방향도 하고 싶다라면 얘를 뭐라고 설명하면 되냐면 마이너스 80이라고 말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80이니까 뭐 거꾸로 가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때에 비해서 방향이 정반대로 바뀐 거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여러분들이 벡터라고 하는 건 방향도 따지고 크기도 따진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 스칼라라고 하는 건 방향 생각하지 않아. 그냥 오로지 크기. 즉 이런 모양이라면
빠르기만을 따진다. 그러니까 속력이라고 말을 할 때는 그런 거야. 속력이라고 말할 때는 이것도 80이고 얘도 이건 100인 거고, 속도로 말할 때는 100과 80이 변하는 건 아니지만 한 놈이 플러스면 한 놈은 마이너스로 설명하면 된다. 만약에 이걸 마이너스 100이라고 설명했다면 얘는 플러스 80이라고 설명해. 그럴 땐 속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는 벡터고요. 속력은 스칼라입니다. 단순한 빠르기만을 따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벡터가 뭐 대충 뭔지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을 것 같고,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갖는 유향선분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아까 선생님이 해놓은 것처럼 그냥 선분 놓고요. 방향 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방향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느냐?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표시하거나 아니면 정반대 방향으로 표시하거나. 됐죠? 그러면 얘와 얘는 똑같은 걸까요? 다른 거예요. 이렇게 있을 때와 이렇게 있을 때는 다른 거죠. 왜? 크기는 아직 선생님이 설명하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크기는 똑같다라고 보더라도 방향이 정반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벡터로 말하면 서로 다른 거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와 같은 방향을 갖는 유향선분 하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럴 때 요 놈과 요 놈은 어쨌든 점이야, 점. 이건 점. 그럼 얘를 뭐라고 부르느냐? 그냥 말 그대로 방향이 시작하는 곳에 있죠? 얘는 시점. 얘는 방향이 끝나는 곳에 있죠? 네, 버스 종점과 같은 종점이에요. 그러면 유향선분에서는, 그러니까 선분에서는 선분의 양 끝점을 우리가 뭐 시점, 종점 이렇게 표현 안 하잖아요. 방향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벡터는 시작하고 끝나는 방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점과 종점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제 요거를 나타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뭐 집합 같은 것도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것들을 모아놓은 다음에 그거를 각각의 것들은 원소라고 부르고 그 집합을 만든 뒤엔 이름 붙이듯이 여기도 이름을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와 같은 벡터에다 이름을 어떻게 붙일 거냐? 시점은 A고 종점은 B니까 그 두 놈 표현해줘요. 마치 선분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쓰면 선분이겠죠. 근데 얘는 방향이 있잖아요.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방향. A에서 B로 가는 방향. 그러니까 A에서 B로 가는 방향이라는 뜻으로 요와 같이 표시해줘요. 그러면 벡터 AB를 나타낼 수 있어요. 뭐 그럼 벡터 AB, 벡터 CD 뭐 얼마든지 많이 설명할 수 있겠죠. 또 얘를 조금 더 간단하게 쓸 수도 있어요. 그냥 요 놈을 통째로 통틀어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A 벡터라든가 B 벡터라든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점과 종점을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해서 벡터를 나타내는 방법도 있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소문자를 씁니다. 대신 위에는 반드시 이렇게 표시, 화살표를 가지고 있는 모양을 줘야 벡터를 나타내고 있는 거다. 자, 그럼 이제 벡터 봤고요. 벡터를 나타내는 방법 봤습니다. 자, 이제 크기를 보러 가는데요. 벡터의 크기는 그러면 어떻게 설명하느냐? 벡터의 크기는요. 말로 하면 종점과 시점과 종점 사이의 거리야.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벡터의 크기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또 볼게요. AB 벡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거를 AB 벡터라고 말하지 BA 벡터라고 말하진 않아요. 왜? 시점을 먼저 말해야죠. AB 벡터 그러면 또는 벡터 AB 그러면 A에서 B로 가는 방향을 갖고 있는 벡터란 뜻입니다. 벡터의 크기가 뭐냐? 이 벡터의 크기는 시점부터 종점까지의 거리. 바로 뭐죠? 선분 AB의 길이죠. 이겁니다. 이게 벡터의 크기입니다. 그런데 벡터의 크기를 그냥 말로 벡터의 크기 이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또 기호로 설명해야죠. 그게 바로 뭐냐면 절대값입니다. AB라는 벡터에 절대값 기호를 붙이면 그게 바로 크기를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절대값,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절대값 기호 무슨 의미를 갖고 있죠? 우리 수직선에서도 중학교 때도 배웠고요. 수직선에서 절대값이라고 하는 걸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했어요? 절대값은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입니다. 그게 절대값이에요. 자, 이런 거 마이너스 3의 절대값, 물론 여러분들은 3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수직선에서 원점으로부터 마이너스 3까지의 거리가 얼마냐 이거야. 그럼 그건 방향 따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완벽한 스칼라인 겁니다. 크기가 되는 순간
방향을 고려하지 않고 크기만을 따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도대체 원점이 어디 있길래 여기다가 절대값교를 붙이고 갑자기 크기란 표현을 쓰냐는 거죠. 그건 여러분들 잠깐 그냥 넘어가세요. 왜 그러냐면 완벽합니다. 이거 원점으로부터 거리. 지금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아서 그런데 이제 뒤로 넘어가잖아요. 처음에는 벡터라고 하는 걸 주로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설명해요. 뭐 연산도 그렇고 다 그림적으로 기하학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다가 벡터의 목적은 공간도형의 방정식이라고 말했으니까 좌표의 사이의 관계식으로 설명을 해야 되고 반드시 좌표 평면이나 또는 공간좌표상에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걸 우리 뒤에 가서 벡터의 성분 표시 또는 성분 표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벡터도요, 이제 뒤로 가면 좌표 평면 같은 데서 좌표를 이용해서 벡터를 설명할 거예요. 그때 가잖아요. 그러면 왜 벡터의 크기를 이와 같이 절대값교를 붙여서 설명하는지가 완벽하게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때 보면 원점으로부터 거리라고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이곳에서는 우리가 이와 같은 모양의 절대값과 다른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그렇지 않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의 확인은 뒤에 가서 하겠다. 그러니까 우선 벡터의 크기를 나타낼 때 절대값교를 써주면 이건 종점과 시점 사이의 거리를 말하는 것이고 바로 그냥 두 점 사이의 거리, 선분의 길이를 말하더라. 그거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 단위 벡터라고 하는 거 하나만 잠깐 설명해 볼게요. 뭐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읽으면 이미 배워서 알고 있는 거랑 거의 똑같은 거라서. 단위. 그러면 또 저것도 많이 들어본 말이잖아요. 우리 원 배울 때 그냥 일반적인 원의 방정식 또는 원을 배우고 나서 단위원이라는 표현 되게 많이 합니다. 단위원이 뭐예요? 중심 원점에 있고요. 반지름의 길이 얼마인 거? 1인 거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단위원인 거잖아요.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자, 그런 것처럼 벡터에도 단위 벡터라는 게 있대요. 그럼 뭐가 단위 벡터냐? 그러면 얘는 크기가 1인 벡터예요. 방향 따지지 않고 크기가 1인 벡터들은 전부 다 뭐라고 부른다? 단위 벡터라고 부른다. 넘어갑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서로 같은 벡터. 자, 또는 뭐 여러분들이 대표적인 표현으로 보면 상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벡터가 서로 같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집합에서도요. 두 집합이 서로 같다. 서로 같은 집합. 뭐 이런 거 배웠잖아. 그럼 집합 언제 서로 같다라고 말해요? 두 집합이 서로 같을 때. 바로 서로의 부분 집합일 때. 함수를 배울 때도 서로 같은 함수. 뭐 이런 거 배웠듯이. 이제 벡터도 두 개 이상의 벡터가 등장하면서 서로 같은 벡터가 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의죠. 완벽한 정의입니다. 그러면 어떨 때 두 벡터는 서로 같다라고 부르는 거냐? 그러면 얘는 벡터는 뭐를 따진다고 했죠? 크기도 따져야 되고요. 방향도 따진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같은 벡터는 크기와 방향이 각각 같아야죠. 같은 벡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두 개의 벡터는 서로 같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크기는 크기대로 같고요. 방향은 방향대로 같은 거예요. 자, 우리 앞쪽에서 잠깐 설명했어야 되는데 벡터를 따질 때 요 말이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원순열과 조금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벡터는 위치는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지 중요하지 않아. 뭐만 따져? 크기와 방향만 따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칠판 같은 평면이 있었어요. 누군가 와서 이와 같은 벡터를 그리고 갔어요. 그냥 AB 벡터라고 하죠. 그런데 그냥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벡터를 그렸어요. 여기다 그냥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CD 벡터를 그리고 갔어요. 그럼 위치라고 하는 건 뭐야? 놓여있는 자리. 자, 선생님이 원순열을 얘랑 비슷하다라고 말을 했던 게 여러분들 원순열에서 보면 어디에 누가 앉고 중요하지 않았잖아요. 회전의 순서가 똑같으면 다 같은 원순열로 취급했죠. 벡터도 그런 거라는 거죠. 놓여있는 곳이 중요하지 않다. 여기에 AB 벡터 그렸고 여기다 CD 벡터 그렸는데 이 두 개의 벡터는 같을 수 있다. AB라는 벡터하고 CD라는 벡터를
같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요? 두 벡터의 크기가 똑같아요. 즉 다시 말하면 첫 번째로 AB라고 하는 선분의 길이하고 CD라고 하는 선분의 길이가 서로 같아요. 그럼 이건 뭐가 같은 거냐면 크기가 같은 거야. 스칼라만 비교한 거죠. 그러면 AB 벡터와 CD 벡터의 크기가 같아지는 경우는 이래야만 될까요? 아니에요. 물론 이건 답이 아닌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렸다고 해봐요. CD 벡터를. 그럼 얼마든지 선분 AB 길이와 선분 CD 길이, 요게 C고 요게 D라고 봤을 때 선분의 길이는 똑같을 수 있죠. 근데 이제 두 번째 거 뭐를 따져? 방향도 따질 거예요, 방향. 물론 여기서는 방향을 말하기가 조금 애매모호한데 요 놈하고 요 놈하고 평행하다 이렇게 말하면 뒤에 있는 배우는 걸 또 살짝 섬이 땡겨오는 감이 없잖아 있지만 그냥 직관적으로 얘랑 얘가 방향이 같아요. 그런데 요 놈과 요 놈은 방향이 같은 거 아니잖아요. 두 번째 거 성립할 수 없죠. 자, 이렇게 크기도 같고 방향도 서로 같아요. 그러면 두 벡터는 서로 떨어져 있지만 같은 벡터라고 부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벡터는 어디에 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일단 앞쪽에서 공부하는 건 뭐를 갖고 하냐면 이렇게 그림 갖고 자꾸 설명을 해요. 좌표를 갖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나중에 가잖아요. 이놈과 이놈이 같아요. 그러면 좌표 평면에서 두 벡터를 표현을 할 때 이 두 놈은 그냥 하나로 일치가 돼버릴 겁니다. 성분이라는 거, 즉 좌표라는 걸 쓸 때는 나중에 가면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우선 이 앞부분 위치가 중요하지 않다. 크기와 방향이 서로 같아요. 그러면 그 두 개의 벡터는 서로 뭐하다? 같은 벡터라고 부를 것이다. 중요합니다. 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선생님 좀 아까 두 집합이 서로 같다 그러면 서로의 부분집합이다. 그걸 알고 있어야 두 집합이 서로 같은 걸 예를 들어서 증명하거나 이럴 때 서로의 부분집합이라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부분집합인 것을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A라는 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가 B라는 집합의 원소가 된다는 걸 보여줘야 되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직관적으로 그림이나 이런 걸 통해서 두 벡터가 서로 같은 걸 확인하거나 보이고 싶어요. 그러면 보고 찾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뭔가 식으로 내가 해결을 해야 되거나 이럴 때는 반드시 저 일종의 정의대로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크기 같다는 것도 보여줘야 되고 방향 같다는 것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 정의 꼭 기억하고 계세요. 크기와 방향이 각각 서로 같아. 그러면 두 벡터는 서로 뭐하다? 같은 벡터라고 부른다. 자, 여기까지 됐죠? 크게 어렵지 않죠? 예, 이제 우리 간단한 보기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보기 1번 볼게요.